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102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현장 답사를 가시기 전에 물건을 검색하고 권리 분석할 때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할까 미리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어떤 점이 중요한지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장 답사를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토지와 재개발의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입찰가를 결정할 때 어떤 쪽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현장 답사 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내용을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답사를 겉만 빙빙 도지 마시고 꼭 현장 안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주택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물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앞집이라도 옆집이라도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 그 집, 경매 대상인 집의 내막을 알 수가 있거나 아니면 옆집 사람에게 물어서 덜을 수가 있죠. 자, 집이 다 비슷합니다. 아파트는. 빌라도 그렇지만, 그러나 개조를 했거나 안이 엉망이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대체로 평균적인 것보다 내부가 못하죠. 근데 아주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간혹은 아주 개조를 잘해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는 물건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꼭 현장에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토지는 더하죠. 특히 임야 같은 경우, 멀리서 이렇게 보고 대략 저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서 집안 상태, 돌이 있는지 안반이 있는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 직접 도로와 닿는지, 자, 이런 것까지 분묘가 있는지 반드시 현장 안에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자, 가격 결정, 특히 토지의 가격 결정이 어렵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다각도로 가격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낙찰 사례, 중개업소에 물어보기, 공시지가로 추산하기, 이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셔서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에 의한 가격을 추산하든지, 자, 아니면 원가에 의해서,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원가법에 의해서 가격을 추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가격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도로에 달렸다.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도로가 공도인지, 즉 관습상 도로인지 사도인지, 내가 낙찰받으면 누군가가 막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료를 주고 통행이 가능한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입찰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입찰가는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하셔야만 입찰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찰가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매입 후에 제대로 그 가치를 반려할 때까지 어떤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정 수익을 고려해야 하고, 또 경쟁자를 고려해야 되는데, 경쟁자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는 경쟁자 파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클릭 수를 보고 어떤 부동산 사건에 몇 번 클릭을 했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산할 수도 있겠지만, 자, 현장을 답사하면 경쟁자가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누가 왔다 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느냐, 관리실을 방문할 때, 법원을 방문할 때, 은행과 통화할 때, 그리고 토지를 볼 때 현장에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은 경쟁자를 추산을 해야 되고, 이 경쟁자가 특수물건일수록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쉽게 낙찰이 가능한, 누구나 권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평균적인 경쟁자가 오겠지만, 특수물건은 경쟁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와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 입찰가는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답사하시면서 경쟁자를 계속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그 외에 재개발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자, 재개발은 여전히 아직도 과열돼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래 가치는 좋은 쪽이죠. 자, 그래서 재개발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되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은 분양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비례율이 어떠냐,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용적률,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과연 사업 시행이 언제 가능한가, 사업 시행이나 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셔야 실수하지 않으실 거고, 또 과열 경쟁된 것을 좀 피해서 재개발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근지역 또는 장내에 재개발할 지역, 또는 아직 그렇게 열기가 많지 않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선점하시면 여러분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안양시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통의 빌라로 보이고요. 자, 2006년 5월에 1억 천에 감정되고 한 번 유찰 후에 9,6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좀 더 밑으로 보죠. 자, 임차인 나씨가 살고 있고요.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2년 4월 19일 건저당 2,340. 자, 그리고 임차인은 2004년 4월에 전입했으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이것을 골랐는데, 자, 임차인은 8,500이라는 돈을 주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소액 임차인은 아니죠. 4천만 원을 넘으면 소액이 아니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저당이 1번으로 배당받고 임차인은 2번으로 배당받습니다. 자,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8,500을 모두 회수를 하려면 두 금액을 합한 1억 8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돼야 국민은행이 받아가고 나머지 8,500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사도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1억 800까지 입찰가를 쓸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1억 800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는 나가고 싶다. 그러면 한 9천 정도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9천이나 1억 800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실제 이것이 낙찰은 아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9,6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상됐다면 임차인도 이 정도 9천에서 1억 사이에 낙찰될 걸 예상했다면, 자, 그 비슷한 금액에서 들어가거나 나는 꼭 낙찰받고 내 8,500을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라면 아까 얘기한 1억 80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만약에 임차인이 9,500의 낙찰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임차인이 8,500을 다 받기 위해서 1억 800에 낙찰받았다면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임차인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9,500에 낙찰받으면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일부 못 받고 1억 800에 낙찰받았을 때는 1,300이라는 돈을 더 지불했지만 그 돈이 임차인에게 오는 것이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낙찰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한데, 자, 이 집이 싫다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었어야 되겠죠. 자, 경매 사건에 많은 채권자가 입찰을 하고 그중에 임차인도 많이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임차인은 여러분하고 다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입찰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얘기하죠. 충남 목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5년에 4층 내 감정가고 9명이 입찰을 들어와서 2,800에 낙찰됐지만 불허가 되고 다시 경매를 해서 2,900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래쪽을 보면요. 자, 좀 더 밑으로 볼까요? 자, 2,900에 낙찰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역시 이 사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될까? 자, 그걸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임차인은 2002년 7월에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고, 자, 등기부는 94년에 말소기준 권리 국민은행이 있고, 자,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권리 순서는 국민은행이 1번, 임차인이 2번인데, 앞에서 얘기한 안양빌라하고 다른 점은, 자, 여기는 소액 임차인이 된다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때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때는 94년 7월 건저당을 기준으로 소액을 따져서, 그때는 1,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제일 먼저 500이라는 소액 보증금을 1순위로 배당하죠. 1,500이니까 500을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1,560을 받아가겠죠. 자, 그러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받은 날이 국민은행 다음이니까, 자, 그 다음 순위로 1,000만 원까지 받아갈 순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다 합하면 대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 낮게 낙찰돼서 일부만 배당받고 나가는 것보다 내 돈 1,500을 다 확보할 수 있는 3,000만 원 가까이에 입찰하자.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임차인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2,900에 낙찰받은 것은 임차인이 받았습니다. 거의 자기 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입찰가를 올린 거죠. 자, 여러분 주변에 임차인이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배우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가 줄어들겠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울특별시 중곡동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그만 빌라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05년에 9천에 감정이 되고 한 번 낙찰이 되고 미납한 후에 2006년에 2,2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내용이 낙찰자가 저에게 많은 고민을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입니다. 94년도 전입하고 98년도에 확정을 받은 3,300만 원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보면 99년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외형상으로 대항력이 있고 확정도 빠르니까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것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전액 인수가 되겠죠. 전액 인수입니다. 자, 3,300. 자,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포기를 하고 가격이 더 떨어진 다음에 자, 제게 연락 온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죠. 나중에는 털어놨습니다. 인수를 고려하고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3,300을 고려한 금액이면 2,200에 낙찰받고 3,300 인수니까 5,500에 낙찰받았죠. 자, 2006년이면 아직 재개발이 지금처럼 열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면 자, 제 가격을 다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잘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 시점에서는 3,300을 인수를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 자, 여러분은 제가 특수 주소 변경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이 특수 주소 변경입니다. 아래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말고 점유관계조사서나 세대 열람 내역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특수 주소 변경을 해서 전입 신고를 보니까 전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이 집의 주소는 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한 것은 빌라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이 집의 주소는 51-46번지 다가구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중간에 51-46번지 101호 다세대로 바뀐 거죠. 자, 이렇게 바뀐 것을 등록을 전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차인은 이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뀔 때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주소 변경하는 것이 특수주소 변경인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특수주소 변경 때 판례를 얘기했습니다. 임차인이 당초 다가구일 때 이 집원이 정확한 집원이었다면 임차인이 정확하게 전입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것이 다세대로 바뀌어서 주소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소를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게 대부분 판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집원에 호수가 101호가 아니어도 이 집원에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자, 중곡동 51-46번지에 101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여전히 51-46번지로 전입되어 있지 101호로 전입이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낙찰자는 혹시 이 사람이 전입을 안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닐까.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겠죠. 만약에 대항력이 있으면 그래도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특수주소 변경은 정확하게 판례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낙찰자와 임차인은 소송으로 갔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보여드리죠. 자, 2006-1045라는 인도명령. 자, 인도명령.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한 사람, 낙찰자 권씨, 상대방 임차인 이씨. 기각되는 기록이 보였죠? 예, 기각됐습니다. 낙찰자가 졌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것이 항고까지 가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임차인이 이겼습니다. 낙찰자가 졌죠. 그래서 3,300만 원은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낙찰자가 물어줬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자,
2008년 5월과 6월에 자, 입찰한 경기도 오산시의 아파트입니다. 한 사건에 많은 물건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8년 6월 달에 낙찰된 것은 80%까지 떨어졌을 때에 진행한 거죠. 자, 이렇게 80%까지 떨어졌는데 실제 낙찰된 것은 최초 감정가를 상회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100% 이하에 낙찰된 것도 있지만 100% 이상에 낙찰된 것도 꽤 많습니다. 자,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2006년 3월 신건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100%, 101%, 102% 이렇게 낙찰을 받았고요. 100일 때 이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정리를 하죠. 80% 떨어진 것은 낙찰이 오히려 105%를 상회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것이 오히려 잘 됐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감정가가 일단 저평가됐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원의 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세가 150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겠죠. 요 근래에 노원구의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감정가보다 실제 시세가 150% 이상이니까 신건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자, 그런데 100원에 감정된 것이 한 120 정도 한다면 사람들이 안 들어올 수가 있죠. 자, 경매를 하다 보면 자, 100원에 감정됐는데 120원이다. 거의 안 들어올 거다. 그런데 이것이 80원이 되면 그때는 100원 이상에 낙찰될 거다. 그래서 나는 100원에 그냥 입찰을 하겠다. 이것은 경험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경매를 해보시면 80% 떨어졌을 때 이것을 90, 95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0원일 때 그대로 낙찰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때가 있을 겁니다. 1년 정도만 해보시면 지금 들어가야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것은 조금 경험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광주의 좀 복잡한 사건이어서 경매를 3번 했습니다. 자, 경매를 3번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의 주택이죠. 경매를 3번 했다. 그러면 3번째 할 때는 복잡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경매할 때 살던 사람이 3번째 경매 때도 여태 살고 있으니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권리가 있나. 실제 여러분 경매하시다 보면 2번 경매한 사건은 자주 보시게 되는데 이 건은 3번 경매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장 최근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앞선 사건부터 되짚어서 보겠습니다. 자, 김 씨가 채무자로 된 이 주택에 이 씨가 살았습니다. 자, 문제 인물은 이 씨입니다. 자, 96년부터 사는데 보증금 3,500. 자, 그런데 낙찰받은 조 씨가 낙찰받았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이 3,500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 씨는 96년부터 여기 살았는데 이 물건을 조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 씨가 낙찰받고 이 씨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2번째 경매를 보죠. 자, 이것이 2번째 경매입니다. 광주시 주택. 자, 낙찰자는 경매로 낙찰받은 조 씨죠. 조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번째 지금 경매를 하는 거죠. 자, 1억 1,000에 감정됐고 최종적으로 6,200에 낙찰이 됐는데 이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여전히 첫 번째 사건 대 3,500의 임차인을 주장한
이 씨가 이제는 5,500의 임차 보증금을 주장하는데 전입일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현재 소유자 조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2001년 5월 29일. 그리고 낙찰 받은 이후에 이 날짜라면 낙찰자와 종전부터 살던 이 씨가 다시 계약했다라는 게 되죠. 그 계약한 날짜가 2001년 7월 6일이면 근저당보다 빠르니까 외형상 5,500인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종전에 이 씨가 96년에 전입하고 3,500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 씨와 재전입하고 다시 계약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앞의 96년 3,500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경매를 신청한 광주은행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임차인이 임차권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보시죠. 신청채권자 광주은행은 임차인의 임차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항력이 없다 이거죠. 자, 이것을 누군가가 이러한 기록을 보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까 6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자, 6,2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항력이 있으면 6,200에 낙찰을 못 받죠. 자, 그러니까 이 기록을 믿고 낙찰을 받고 이 부분은 아마도 인수를 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또 경매를 당합니다. 참 사연이 많은 집이 되겠죠. 집터가 기가 세다 그럴까요? 자, 드디어 세 번째 경매입니다. 종전의 낙찰자는 마씨가 되네요. 자, 이것이 이제 9,400에 경매가 나왔고, 자, 이번에는 빨리 7,5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역시 아래쪽에 보면, 그 유명한 좀 끈질긴 인연이라 그럴까요? 이 시가 여전히 나오는데 보증금은 나오지 않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사건을 모르고 지금 이 사건만 보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가 무척 궁금하죠. 자, 2001년 7월 1일부터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는가? 보증금이 얼마인가? 자, 이 김 씨가 소유권 이전받은 것은 이건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경매로 낙찰받기 이전부터 살던 이 사람은 누군가? 만약에 전소유자라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나오는데 전소유자는 아니죠. 자, 그래서 경매를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 이전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을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제가 볼 때는 이 씨는 대항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 마 씨가 낙찰받을 때, 아니, 김 씨가 낙찰받을 때, 자, 김 씨가 낙찰받고 마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으니까. 김 씨가 낙찰받을 때 광주은행에 대항력이 없다라는 말을 믿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자, 결국 이 씨는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자, 정리하면 현재 경매 진행하는 이 사건의 권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자, 그 이전에 경매한 사건이 있을 경우 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두 번 경매한, 세 번 경매한 사건이 나오면 그 이전의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면 현재의 점유자가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사람의 권리가 정당하냐, 대항력이 있느냐 이런 판단은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때 배우신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자, 그 판단이 안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본인을 만나거나 은행을 만나면 자, 그러한 모든 의문들이 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요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을 보셨죠? 마씨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이씨.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씨가 그전부터 살던 이씨를, 다른 이씨를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바로 취하를 했네요. 자, 취하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 임차인 스스로, 제 판단에는 임차인 스스로 대항력 없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닙니까? 낙찰자가 대항력을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임차인으로 된 이 이씨가 스스로 대항력 없는 걸로 인정하고 어떻게 다시 재임대하는 쪽으로 협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일단 해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자, 7천에 감정된 거를 5,300에 누군가를 낙찰을 받고 자, 많은 걱정을 하면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다.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걸 모르고 낙찰받았다. 용감하죠.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으니까. 자, 이 주 씨는 채무자의 재혼한, 다시 결혼한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입니다. 어렵죠? 예. 자, 낙찰받기 전에 이것을 밝혀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거만 있으면 낙찰받고 낙찰자가 되면 법원의 서류를 검색하고 열람해서 자, 이러한 권리를 밝혀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낙찰자는 그런 걸 모르고 낙찰을 받았지만 어쨌든 제가 힌트를 주고 자, 결국은 호적등본을 가지고 임차인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걸 밝히고 문제없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자, 경매를 하시다 보면 아주 복잡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자, 경매를 하시는데 초보자인 경우 많은 경쟁자와 싸워서 수익을 내시려면 뭔가 특화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범위를 좁히셔야 되죠. 자, 선택을 하셔서 오직 그쪽만 집중하면 금방 앞서간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사람을 앞서겠다, 수익을 내겠다 하신다면 나는 뭐를 해야 될 건가? 범위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얘기와 일맥상통하죠. 여러분도 뭘 해야 될 건가를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